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 클럽의 백봉 담론에 이렇게 발표자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라정일 총장님 이 강의 이 담론에 한번 강의를 해볼 것을 권유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백봉 클럽에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제 이름은 이남이라고 하고요. 현재 경희 사이버대 후마니타스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한국 근현대 정치사상이고요. 제가 쓴 책으로 한국 자유주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인양과 학살,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 시민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집필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라종일 총장님을 포함하여 현종희, 라경수, 이상호, 이연출, 허태, 황인수 선생님과 함께 이 책을 썼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책의 공동 저자로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그 양극성을 다룬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도 이런 한국 사회 양극성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를 한번 다시 그 뿌리부터 천천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진보와 보수란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진보와 보수, 보수와 수구, 양극성, 다양한 토론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 또 여성과 남성, 또 그 여러 양극을 대표하는 그런 개념들이 가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실체는 그렇게 확실하게 경계 지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 또 우리 인식상의 그런 경계를 마치 실제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중간적인 그 여러 가지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양극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 세력이나 그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 결코 우리 사회가 건설적이고 평화적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 결과를 원하는 분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점도 사실 어떤 그 경계를 흐리는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개념을 보시면 진보 개념의 그 개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어 프로그레스를 보시면 어떤 점진적 변화, 질서 있는 발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닥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자어 진보를 보면 이게 사실 오래된 용어고요. 말 그대로 발걸음을 앞으로 한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 의미가 덧붙여졌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 옛날 고전을 이렇게 보시면 그 앞뒤 문맥과 그 쓰인 용례를 보시면 주로 학문적 발전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개념 역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매우 보수적이지는 않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는 유대교랑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정통, 보수, 개혁이라고 하는 구분으로 유대교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은 오소독스라고 해서 정말 그 어떤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 보수는 부분적 변화를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이제 좀 더 큰 변화를
용인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떤 부분적 개혁, 부분적 변화 이런 것들이 이미 보수라고 하는 개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보수 집단이 원하는 것이 과격한 혁명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혁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그 사회주의를 매우 반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개혁적 정책들을 앞서서 추진하는 바람에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수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오히려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보수 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만약 그 반대의 편과 경쟁을 하여 이기고 싶다면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대표적으로 자본주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또 보수의 변신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본주의가 이제 양극화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또 노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어떤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의 그 극단으로 가는 갈등을 막을 수가 있었고 이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보수를 보시면 이것도 그냥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정치적 의미도 그 이후에 쓰이게 됐죠. 우리 역사에서 1906년에 소개되었던 정치 원론이란 책을 보면 내용을 보면 보수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로되 진보하는 가운데 질서를 보유하기로 제1의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진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서를 그 유지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진보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 보수 개념이 그 전혀 변화를 용인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가는 그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인간 간의 차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진보는 인간 이성을 통한 사회 진보를 확신을 합니다. 근대 시기 진보적 관점이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계몽주의 이전에는 그 역사는 순환하거나 또는 황금 시대로부터 후퇴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라면 그 요순 시대를 과거 요순 시대를 매우 이상적인 시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적인 경우는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 역사관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계몽주의 이전에는 어쨌든 그러한 사고 방식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수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인간 이성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에 매우 이렇게 우여음시하게 되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점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인간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인의 그 어떤 이성과 자신감 이런 것을 불신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편견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어떤 이성을 갖고 사회를 그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것도 또 다른 편견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인간이 만든 사회는 어차피 불완전한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그런 사실은 그냥 인정과 더불어 그 이상 사회에 대한 그런 기대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보수라고 하는 것의 한 그 부분적 특징이 될 수 있겠고 모든 개념, 어떤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도 현재 이미 다를 수도 있겠고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평등에 대한 관점도 진보와 매우 다릅니다. 우선 진보는 평등을 믿고 보수는 불평등을 일단 현실이다라고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한때 그 평등의 반대가 자유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었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반대말은 당연히 불평등인 것이고요. 그리고 평등이 없는 상황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힘 있는 자의 자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평등이 갖는 어떤 획일성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인정은 됩니다. 그 보비오 같은 경우가 이제 좌우의 구분은 평등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다트는 좀 더 이렇게 세분화를 했는데요. 이제 가장 그 좌쪽에 있는 입장이 급진, 그리고 그다음에 진보, 중간에 온건,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보수, 그리고 더 극우적으로 가면 반동 이렇게 세분화를 합니다. 근데 좌쪽으로 갈수록 인권, 평등, 국제주의가 이제 강조되고요. 우로 갈수록 재산권, 엘리트주의, 민족주의가 강조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반드시 또 우리나라 좌우를 설명하는 그런 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제가 앞서 그 진보, 보수 이렇게 양 진영으로 나누고 그 중간적인 그 경계에 사실 경계가 매우 넓고 그 여러 넓고 그 부분을 우리가 중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또 우리가 하나라고 여겨졌던 것, 그리고 보수라고 여겨진 것을 또 내부를 보면 사실 여러 다양한 그 특징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시 어떤 보수라고 하는 것을 단일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보면서 또 역시 그 보수라고 하는 경계를 흐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수, 수구 이렇게들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흔히 보수는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수구는 항상 같이 따라붙는 말이 수구 꼴통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수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구도 역시 어떤 여러 그 다양한 그 가능성과 또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할 만한 용어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수와 수구를 차이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영국의 버크와 또 드메트르라고 한 두 인물의 사상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버크는 보통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드메트르는 좀 더 완고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동주의로 보통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메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절대 군주제를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버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라고 하여 군주제를 하더라도 법에 그 기초해서 그 통치하는 그런 제도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공화제가 굳이 공화제를 들여오지 않아도 좀 더 이렇게 나은 그 이전보다는 좀 이렇게 1인 군주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과격한 혁명을 피하기 위하여 어 개혁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라고 한다면 보수는 세계를 하나로 보는 입장이고 수구는 두 개로 본다라고 설명되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이게 그 어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예를 들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조화로운 그런 하나의 체계로 보았을 때 만약 그러한 체계에 어떤 그 불만적인 요소나 불안이 싹 튼다면 그것은 이제 제거해야 될 것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면에서 어떤 질서를 유지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을 보수적인 세계관으로 나가게 합니다. 물론 수구도 보수지만 수구가 두 개의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두 가지 어떤 그 세계로 나누고 선의 입장에서 다른 반대편은 악이라고 보고 반드시 물리쳐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수구가 훨씬 더 투쟁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변화를 일부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수구는 변화에 맞서려고 합니다. 또 보수는 좀 실용적인 그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수는 이념이 아니고 단지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확고한 어떤 입장을 갖기보다는 그때그때 그 어떤 변하는 세계에 맞춰서 어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런 측면도 또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이것이 매우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이념적인 것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구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주의적 입장과 많이 좀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근본주의는 대단히 이념적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고 그것을 어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제 보수는 성평등을 수용하는 좀 측면이 있고요. 수구는 성 차이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현재 입장이기보다 이제 과거 역사에서 드러난 그런 것들인데요. 버크 같은 경우 이제 또 성평등에 대해서 다소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하지만 수구는 이제 기독교에 확고하게 기반을 해서 기독교에서 나와 있듯이 또 성경에 나와 있듯이 확실하게 그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여성이 나서면 안 된다. 그리고 여성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신하는 그러한 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주의 입장이 그러하죠. 어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그 유교나 마찬가지로 어떤 그 특정 원리에 기초를 해서 그때 여성의 어떤 열등감을 더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구 개념을 보시면요. 우선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구 개념을 살펴보면은 수구파, 수구당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화파의 반대 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붙여진 그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보수와 이렇게 구분 없이 쓰였다가 보수보다 더 완고한 의미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구한말의 수구파를 볼 것 같으면 그 유교 원리를 고수하면서 사회 변혁이라는 명분으로 일제 침략을 용인하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결을 하거나 의병 항쟁을 벌인 애국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그 수구파가 어떤 비난이 포함된 그런 용어였다는 것과 더불어 이 시기 또 수구파가 어떤 자신의 어떤 원리나 이념에 기초하여서 그 나라를 또 지키고자 했던 그런 그 애국주의자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개화파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개혁적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동학이나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을 대단히 불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또 실패한 것도 있죠. 그리고 이들이 쓴 글을 보면은 그 서구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대단히 우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그 리액셔너리 반동주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오소독시, 정통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반동주의는 과거의 정체 및 질서, 근본주의는 근본 원리, 정통주의 역시 원래의 교리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을 굳건히 고수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수구 개념과 일치를 합니다. 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는 그 부분적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죠. 근본주의는 우리가 요즘은 근본주의 하면 보통 이슬람 근본주의를 생각합니다마는 원래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The Fundamentals of the Faith라고 하는 팜플렛이 출판되었으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복음주의 입장으로서 어떤 자유주의나 진보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파를 의미를 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제 부시의 반이슬람 정책을 지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근본주의 연구가 이제 확대가 되죠. 마침 그 시기가 이제 냉전 종식 시기로서 어찌 보면 미국의 정치인으로서 볼 때
어떤 그 적이 있으면 사실상 그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 내부 단결을 유도하기가 좀 편하죠. 그런 적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적이 없어지면서 어떤 이슬람이 새로운 적으로 떠오르는데 사실 정치가 입장에서는 그런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의 위협을 강조를 하게 되면 사실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통치하기가 사실 수월한 측면이 있죠. 뭐 꼭 그렇다라고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부시의 반이슬람 정책이 어떤 이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양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제 양극성의 그 출현은 사실 매우 일찌감치 시작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그 뭐 해방 전국, 뭐 독립운동 시기부터 좌우 이념 갈등은 보여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보통 저는 이제 운동하고 하나 활동하는 분이거나 어떤 정치가들 사이에서 보여졌지 저는 일반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또 나라가 잘 되길 원하고 또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한번 갖게 됩니다. 우선 보수단체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 또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때 보수단체가 대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 식량난이 있었고요. 또 탈북자들의 어떤 증언에 크게 고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진보 보수가 세대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수는 사실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또 뉴라이트가 대두가 되었고요. 이제 과거의 반공보다는 이제 시장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되면서 다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또 보수 집회의 이제 특징을 보면요.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 특히 2003년도에 대형 교회 중심으로 신자들이 대거 동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이 참여하진 않고 이제 소극적 참여를 보입니다. 그 이후에 그 태극기 부대랄까, 뭐 정광훈 목사의 집회랄까, 이런 곳에 모이는 참여자들을 보면요. 사실 좀 많이 소외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도권 외곽에 기도원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 지하철 이용자들이 사실 제일로 싫어하는 그 1등이 이런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분들 역시 소외된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중산층 교인들로부터 또 외면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로 그 안에 있는 그 울분, 뭐 그런 것들까지 쌓여서 이렇게 집회에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또 최연숙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들을 많이 구술을 듣고 연구하고 그래서 책을 쓰셨습니다. 상실감이 큰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회에 나와서 그러고 나면 이제 매우 그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또 위로를 받고 간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전쟁 경험도 크게 있었죠. 그리고 또 유튜브 사실 어떤 그 특정 사실이 아니라 어떤 과대한 표현이랄지 아니면 근거 없는 내용들을 많이 널리 알리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특히 조국 사태 이후의 갈등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때 좀 사실 진보 내 분열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보이냐면요. 진영이 달라도 예를 들면 좌우 예를 들어서 또 여당 야당 뭐 이런 어떤 진영이 달라도 또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형태상 많이 유사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매우 과격하고 극렬한 예를 들면 친문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또 과거의 어떤 태극기 부대의 무조건적 친박이나 등 보이는 모습들은 많이 좀 유사성을 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소수고요.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둘로 나눴는데
사실 그 안에 내부 모습을 보면은 그 단일하지가 않고 매우 복합적 동기를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의 경우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은 반대하지만 검찰 개혁은 지지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 보수 우파는 아니지만 현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것을 좌우 진보 보수로 나눠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들이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지자들의 절대적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무능한 정치가가 권력을 쉽게 잡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당 체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양당 체제가 늘 두 가지의 시원찮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언론도 사실 시청률을 높여야 되니까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의견보다는 극단적인 의견으로 유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참고해 볼 만한 그 좋은 하나의 이론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쓴 마음의 생태학이라고 하는 데서 국민성을 대칭적 경쟁 패턴과 보완적 경쟁 패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칭적 패턴은요, 그러니까 상대가 강할 때 더 강하게 나가고, 이제 상대가 약하면 뭐 그렇게 강하지 않게 약하게 나가는 그런 태도입니다. 보완적 패턴은 상대가 강하면 일단 수긍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상대가 약하면 또 그것은 이제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칭적 패턴은 상대가 강할 때 자극을 받아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데서 많이 보여진 태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약자를 이기려고 하면 큰 비난을 받고 또 복종적 태도는 좀 약간 금기시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완적 패턴은 약자가 강자에게 순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독일에서 보여지는 그런 태도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 대칭적 패턴을 보이는 그런 경우는 사실 양극성이라기보다는 삼원적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적 존재가 있어서 그 강대강 어떤 그런 그 서로 대결하는 그러한 그 갈등적 상황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대칭적 패턴이라 생각됩니다. 그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서로 어떤 사람을 칭찬하거나 흉보거나 할 때는 서로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하거나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흉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칭적 태도를 칭찬하는 그러한 문화인데요.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그 양극성을 완화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어떤 중간적인 그런 집단이나 태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여운형, 조소왕, 안창호, 뭐 이런 김규식 이런 중간적 입장을 취한 훌륭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강하게 어떤 그 양극성을 나눠서 자기 지지자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것을 지지하는 과격한 그런 집단이 양극성을 조정하고 또 그런 중간적 집단을 내 어떤 존재를 무시하거나 약화시켜서 어떤 벌어지는 그런 비극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 여론을 봐도요. 강원택 교수의 연구였는데요. 남남 갈등이 사실상 좀 과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그 핫 이슈죠. 갈등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 북한인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여론상 격차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념적 상명은 중도로 수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또 현재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국민들은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이념적 차이를 과장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일단은 그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제안해보고 싶은 제가 참고한 내용들은 우선 자신의 입장을 우선 누그러뜨리고 상대에 대한 관심을 진심으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념과 명분 속에 사실은
그 자신의 의도와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첫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갈등을 공동의 문제로 다시 바라보고 서로가 상대방을 문제 해결의 동료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차원 위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높은 의식 차원의 책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요. 이것도 제가 참고한 책에서 나온 내용이라 우리 한국 사회 현실적인 그런 사례는 아닌데요. 만약 이웃집게가 우리 집 양을 물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차원, 그 현장의 차원에는 예를 들어 이웃을 고소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보다 높은 차원은 뭐냐면은 그 이웃에게 양을 선물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웃은 매우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할 것이고 또한 자신이 선물 받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나운 개를 일단 잘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묶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그런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유명한 그 평화학자죠. 요한 갈퉁의 해결 유형을 보시면 우선 첫째는 내가 이기고 너는 진다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내가 이기고 나는 진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외면하는 부정적 방식의 초월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논쟁이 될 것 같은 주제는 좀 회피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요. 네 번째는 양쪽 다 조금씩 속은 손해보기라는 타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도 사실 양쪽 다 좀 불만스러운 상태로 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해결책을 이끄는 초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루와 에콰도르의 국경 분쟁 해결책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경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을 이중국적 지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번영하고 더 평화롭고 그렇게 더 초월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실 모든 시스템은요. 사실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사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수, 진보 둘 다를 필요로 하죠. 적절히 사실 교정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인 폭주 상태가 되는 그런 하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 이런 것이 사실 위험하죠. 적절하게 어떤 교정되고 제어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정상 상태를 이루려면 관리 회로에 의해서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화는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실 정체되고 퇴보하게 되지 그 현 상태에도 사실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끊임없이 우리가 혁신하고 변화해야지만 우리가 동일한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성은 변화에 의해서 유지되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진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사실 모든 세상 우주 자연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양한 그런 가운데 어떤 돌연변이가 나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 위험에 어떤 더 그 강한 힘을 발휘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여러 약간 기이하거나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관용을 갖고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신이 그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적응해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떤 괴짜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이 위험한 우리 앞으로의 세상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용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어떤 양극성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저의 관심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방식으로 토론 방식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민적 토론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잘 사례로 들어지는 것이 어떤 보이텔스바흐 합의입니다.
독일의 사례인데요. 진영 간 갈등이 극심했던 독일에서 다양한 이념을 가진 전문가들이 독일의 한 지방이죠. 보이텔스바흐에 모여서 어떤 정치 교육의 대원칙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의 내용 중에 첫째는 특정 주장 강요를 하지 말자. 이게 이제 학교 시민교육의 이제 원칙이기도 하는데요. 그 또 하나는 논쟁적인 주제를 포함시키자. 피하지 말고 어차피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시키자. 그리고 어떤 가치, 뭐 이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실질적 일상적 이익도 중시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합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목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시민교육에도 널리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 앞서 얘기했지만 독일이 이제 보완적인 그런 체제라서요. 그렇게 갈등의 극한까지도 별로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를 내면화시켜 놓고 드러내지 않는 독일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토론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다 드러내놓고 좀 토론하는, 그리고 좀 이렇게 논쟁을 피하지 않는 그런 좀 특성도 저희한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독일의 논쟁식 수업이 우리에게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던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논쟁식 수업을 교실에서 했을 경우에 사회적인 증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재현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흘겨보고 갈라져서 냉랭한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논쟁식 수업이 우리나라에도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한편 들면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 방식, 대화 방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선 이렇게 배틀식 토론을 우선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TV를 보면 토론뿐만 아니라 모든 무슨 노래하는 것, 춤추는 것, 모든 것들이 좀 배틀식으로 많이 가서 경합을 벌여서 승자와 패자를 나눈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저는 많이 좀 우려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같이 협력을 해서 진실 찾아가는 방식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토 기미야키의 어떤 가조리게 수수께끼를 풀어라 수업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어떤 기존 논문에서 제가 읽고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피청에서 발견한 개뼈 사진을 보고 개 용도를 추론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토론 순서를 보면은 어떤 가설을 일단 세워요. 개에 대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어떤 가설을 세우고요. 그다음 이제 모든별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과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고 나면 또다시 그 답변에 대한 재비판과 재질문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장 유력한 결론을 이제 모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찬반 나뉘거나 뭐 싸우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대화나 토론 방식이죠. 그리고 저는 정동적이고 느린 방식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어펙트라고 해서 정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성을 중시하거나 아니 몸과 마음을 나눠서 생각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몸과 마음을 합쳐서 쓰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막 마음이 뛴다든가 피가 빨리 돈다든가 뭐 혈압이 오른다든가 그냥 그런 것과 이제 분노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흥분하고 뭐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마음을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몸을 다치는 거거든요. 우리 세포의 어떤 고통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 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을 다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감성, 감각,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지 않는 느린 방식의 토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리스 영이라는 학자는 사실 그 토론에서 하버마스를 의식해서 하버마스가 이제 이성 중심의 어떤 합리성, 어떤 토론의 결론을 신뢰를 했다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팅, 인사하기, 레토릭, 수사학적 표현, 스토리텔링 방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토론하거나 대화할 때 상대방의 논리 가 뭐 틀리거나 이래서 우리가 반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가 매우 점잖고 훌륭하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편 나랑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태도가 매우 어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더 감정적으로 화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적 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많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진리, 과학 이것이 반드시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난 이렇게 느껴집니다라고 하는, 보다 좀 이렇게 작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들었을 때 그것은 그렇게 과한 주장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나를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설득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리오타르 같은 경우 작은 이야기말로 상상적 창안이 취하는 가장 탁월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 연결 탐색 진전 이거는요, 박성영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어떤 회복적 서클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인데요. 관계가 진전되는 그러한 방식을 표현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환대를 하게 되면요, 서로 이제 상대방과 내가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대에 대한 이제 탐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처음에 환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환대가 되면 이제 서로 연결되고 관계가 진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배심원단의 어떤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남성이 다수인 경우랑 여성이 다수인 경우랑 좀 매우 달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성이 다수인 경우는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특히 이제 의장의 의견에 좀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좀 약간 목소리 작거나 소극적인 사람의 의견은 이제 종종 무시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성이 많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새로 나온 증거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주목을 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시키고 소수 의견도 중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을 앞둔 사람에 대한 그런 토론하게 됐을 때 좀 더 신중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모든 조건과 증거를 다 같이 살피면서 신중하게 하면서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결론에 다다르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날에 이화 여대생들의 어떤 시위가 아주 크게 있었는데요. 이화연이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아주 오래도록 토론하고 낸 결론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불려졌는데요. 특별한 지도자도 없었고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다 같이 존중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결론을 내렸고, 결국 어떤 성공적인 그런 투쟁을 이끌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화교 상인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요. 아주 탁월한 상업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이들의 원칙을 살펴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우선 일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사람의 특징에 따라 일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일은 무언가라고 해서 일과 목표를 나중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매우 구성적이고 구성주의적 방식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매우 유연하고 그리고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 의존도를 줄이고 인적 구성의 장점을 최대화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리 설정된 목표를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 속에서 목표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우스갯말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적 목표를 정하고 무조건적 해라라고 매우 강압적인 그런 슬로건이었는데요. 그분은
되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어갈 것 같을 때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런 화교상인의 원칙을 떠올리는 그러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신라시대 화백회의가 이렇게 매우 놀라운 그런 토론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의 자기 의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의견과 다르면요.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나의 그 주장을 더 풍부하게 합니다. 이런 점 참 놀라운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요. 다른 이의 의견과 주장을 살려줍니다. 제가 그 한때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는 놀라운 그 얘기가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싱글벙글 쇼라고 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강석과 김희영입니까? 두 진행자가 했었던 것인데요.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었고요. 듣고 있으면 항상 늘 훈훈했는데요.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두 분이 잘 호흡을 맞추냐 그랬더니요. 그때 나왔던 말이 저는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상대를 돋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름다운 그 광경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결국 서로가 윈윈이 되는 그런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으로 대화나 토론을 이끌어간다면 서로 이렇게 그야말로 윈윈이 되고 서로도 기분 나쁘고 좀 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그런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뭔가 주장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그 백봉 담론에 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앞으로 열심히 듣고 또 저도 같이 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백봉 클럽 그 나정일 총장님과 또 다른 여러분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